내 돈 네 10억. 실수 때문에 오늘 우리 안으로 다 가문은 뱉어내라. 망신을 당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저녁 8시 도로 양쪽으로 줄지어 선 가로등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리, 그 중심에 3층짜리 한우 전문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도 들릴 만큼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안으로 들어가면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누가 봐도 상류층의 연회가 열리고 있는 밤이었죠. 그 화려한 연회장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꽃무늬 몸빼바지에 여러 번 세탁해 헤어진 회색 스웨터, 발에는 밑창이 닳고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않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화려한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노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쪽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잘 정돈된 머리카락, 반짝이는 금시계, 고급 가죽 구두. 그 남자는 성큼성큼 노인을 향해 걸어오더니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 같은 노인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노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노인은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남자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훈아, 나다. 내 애미야. 그 목소리를 들은 남자 강정훈의 입가에 코웃음이 번졌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디서 미친 노인네가 행패야? 지배인, 당장 내보내. 강정훈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바닥에 밀쳐버린 이 초라한 노인이 오늘 이 파티의 진짜 목적, 바로 자신이 목을 매달며 투자를 구걸하던 500억짜리 빌딩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전성기라는 사실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강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갈아온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내 애미는 죽었다. 5년 전 그날 밤 터미널 바닥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 놈의 숨통도 오늘로 끝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슴을 울리고 속을 뻥 뚫어드리는 창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도, 남은 청춘도, 늙어가는 몸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딸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두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장 변장한 여자. 서울 강남구 도심 한복판. 이른 아침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빌딩 숲 사이의 한적한 골목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초반의 노인,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세팅된 흰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바른 얇은 화장, 보기만 해도 범상치 않은 눈빛. 그녀는 강남 일대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한 부동산계의 큰 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김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수석에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색바랜 꽃무늬 몸빼바지 한 벌, 해진 회색 스웨터, 그리고 밑창이 얇게 다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사 박 씨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냥 정장 차림으로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말수는 대꾸 없이 스웨터를 껴입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 사람은 겉모양이 달라지면 대접이 달라지는 법이야. 내가 회장으로 나타나면 저놈이 무릎 꿇고 연기를 하겠지. 하지만 거지 노인으로 나타나면 그놈의 진짜 속이 보여. 기사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5년 만에 아들을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강정훈. 지방의 소도시 국밥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까지 올라선 인물. 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상처이기도 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장 길거리에서 만난 얼굴. 정훈의 로펌이 있는 빌딩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골목 어귀. 말순이 골목 안으로 접어드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그 실루엣은 작은 손수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주변엔 간이 플라스틱 의자 2개와 낡은 보온 가방, 그리고 손으로 쓴 종이 메뉴판이 전부였습니다. 참치김밥 3,000원, 야채김밥 2,500원, 국물 무료. 말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윤이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강정민의 아내. 말순에게는 며느리이자 마음속 깊이 딸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윤희가 지금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찰 단속을 피해 손수레를 끌고 골목과 골목 사이를 오가면서. 말수는 숨을 고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천히 노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김밥 한 줄만 주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꾹 눌러 말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은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등엔 동상 자국처럼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추운데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국물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윤희는 말하면서 능숙하게 보온병을 열어 국물을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건네는 그 작은 손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 말수는 국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가르쳐준 된장 육수 맛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고 있구나. 말수는 눈물이 솟구치려는 걸 국물을 마시는 척하며 꾹 삼켰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윤희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정훈이 놈이 너랑 내 딸을 거둬주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3장 5년 전의 기억.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김말수는 경기도 안성의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뼈를 고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 그렇게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시리도록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셋, 아니 혼자였다면 더 일찍 모았을 돈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말수는 혼자서 두 아들을 길렀으니까요. 그 10억 원을 말수는 고민 없이 첫째 아들 정훈에게 넘겼습니다. 정훈이 무릎을 꿇고 부탁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독립해서 제 로펌을 차리려고 합니다.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어머니 예금이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내 새끼가 성공하면 그게 어미한테 갚는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가져가라.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희와 손녀딸을 잘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민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윤희 모녀는 오갈 데가 없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정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재수 씨랑 조카는 제 가족처럼 대할게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돈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에서 그녀는 며느리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식모 수준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것이 말순의 하루였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이상한 냄새 나요. 말순이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이 며느리의 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정우는 퇴근하면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말순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우는 그날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공기 좋고 사람들도 많은 요양원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재수 씨도 자주 들리라고 할게요. 말수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간절해 보여서 그리고 자신이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말순을 데려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어딘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소도시의 낡은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린 말순의 핸드백을 슬쩍 가져갔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다 들어있던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사고가 났나 싶어 걱정했어요. 하지만 터미널 직원에게 부탁해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자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끊겼어요. 그제야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돈도 전화기도 신분증도 없는 칠순 노인이 낯선 도시의 터미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말수는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터미널 밖으로 나섰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도로를 건너다가 화물 트럭에 치였습니다. 사장 하늘이 내린 인연. 의식을 잃은 말순을 발견한 건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변두리에서 조그만 고물상을 운영하는 70살의 호라비 노인 오봉수 씨였어요. 평생 자식 없이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순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깨어난 말순이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연고자로 신고하는 대신 직접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나 있는 데 와서 있어요. 나도 혼자니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말수는 봉수 씨의 고물상 옆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름도 몰랐지만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밥을 나눠 먹고 같이 TV를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말순이 순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습니다. 봉수 씨가 웃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봉수 씨는 서서히 건강이 나빠졌어요. 어느 날 그가 말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이 씨,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할 말이 있어요. 봉수 씨는 평생 자신이 모아온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물상 수십 년에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며 묵혀둔 강남의 알짜 토지 이야기를. 그는 그 땅을 말순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내가 평생 번 거 나라에 다 내놓기는 억울하고.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도 내 곁에 있어준 게 고마워. 그냥 받아요. 말수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봉수 씨는 이미 공증까지 마친 뒤였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봉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봉수 씨가 남긴 강남 토지는 마침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수용의 보상금이 나왔고 그 보상금으로 인근 빌딩을 매입하자 가치가 치솟았어요. 그 무렵 말순의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성의 국밥집이, 두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터미널 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지듯 떠올랐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던 날 말순은 방 한구석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 오장 악마의 목소리.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윤희의 김밥 노점에서 따뜻한 국물 한 잔을 마신 뒤 말수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정운의 로펌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에게 청소하러 왔다고 했더니 별 의심 없이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아무도 이 낡은 스웨터의 노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낡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운의 대표 집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정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말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그 공소건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 증인 회유는 됐고? 잠시 침묵. 알았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야, 너 그거 알아? 요즘 강남 저쪽 구역 건물주가 김 회장이라는 노인네래. 지분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우리 창립 파티에 불러서 투자 얘기 좀 해보려고. 다시 침묵. 그 다음 정운의 말이 들렸습니다. 재수 씨? 아, 그 김밥 파는 거? 신경 꺼.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 여자야. 남편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2억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내가 투자 명목으로 다 가져왔어. 로펌 인테리어 할 때 썼거든. 걔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살겠지. 말순의 손에서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무슨 5년 전에 터미널에 두고 왔는데 아직 살아있겠어. 아마 어디서 무연고자로 처리됐겠지. 신경 안 써.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네. 그냥 짐이었거든. 그 말이 복도를 타고 말순의 귀에 꽂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굳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그래.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아들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었던 거야. 육장 달동네의 제사상. 그날 밤 말수는 기사 박 씨의 도움으로 윤희가 사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윤희는 서울 외곽의 달동네,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빌라 방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말수는 차에서 내려 혼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사를 두고 혼자 갔어요.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얇아서 창문 가까이 다가서면 안이 보일 것 같았어요. 말수는 창문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살짝 커튼 밖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도배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바닥에는 보일러가 잘 드는지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어린아이 교과서와 알록달록한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의 딸이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가운데 낡은 밥상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맑은 국 한 그릇, 작은 나물 반찬 2접시, 그리고 그 앞에 촛불 2개. 제사상이었습니다. 윤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옆 벽에 기대 세워놓은 작은 액자. 그 안에 담긴 사진에는 말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정민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윤희가 절을 올리고 두 손을 모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셨는데, 아주버님이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다고 했는데
어머니 영정 사진도 못 받고 장례도 못 갔잖아요. 제가 가려고 하니까 아주버님이 다 됐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니 꼭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해요. 정민이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해서. 윤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던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렀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말순은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가슴을 틀어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윤희야, 내 불쌍한 며느리, 내 딸아, 살아있다. 내 어미가 살아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내가 간다. 7장 결전의 날. 닷새 뒤 강남 청담동 한우 전문점에 저녁 무렵부터 고급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법률사무소 창립 5주년 파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강정훈이 한 달 넘게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김 회장의 투자를 받는 것. 정훈은 최근 무리한 주식 투자로 로펌 운영 자금이 바닥났고 이번 달 안으로 50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강남 일대의 알짜 빌딩들을 소유한 신비의 건물주 김 회장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었죠. 정훈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중간 연락책을 찾아냈고 창립 파티에 김 회장을 초청했어요. 50억 투자를 받고 빌딩 한 층에 로펌을 입점시키는 것이 정훈의 계획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30분 전 정훈은 아내에게 귓속말로 당부했습니다. 여보, 오늘 김 회장 오시면 진짜 잘 모셔야 해. 그 노인네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겠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옆에 착 붙어서 모실게요. 정훈이 흡족한 표정으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화려한 차림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색바랜 몸빼바지에 해진 스웨터,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한 명이었습니다. 정훈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노인네 어디서 들어온 거야? 지배인.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정훈이 씩씩거리며 노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파티를 보러 온 손님들이 모두 보고 있는 자리였어요. 어르신,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채 노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 같은 노인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그때 식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훈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노인의 앞에 반원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 할망구가 김 회장이라고요?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정훈아. 5년 만이구나. 팔짱 폭로와 심판. 연회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걸 치우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화장됐다고. 터미널에서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뭐가 됐다고? 죽었냐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애미를 거기 버리고 갔어도 애미는 죽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살려줬거든.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았어요. 나는 5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어. 내 이름도 몰랐어.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더구나. 전부, 내가 나한테 한 짓까지 전부. 정훈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순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내 돈 10억을 가져갔어. 갚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어. 내가 내 며느리 윤희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 2억을 뺏어갔어. 그리고 그 어린 모녀를 길거리에 내쫓았어. 그리고 나를 이름도 모르는 도시의 밤길에 버렸어.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변호사 강정훈 씨, 침몰을 유기하셨습니까? 연회장 한쪽에서 기자가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말순이 미리 섭외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의 아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저 아직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말순이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아들,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훈의 얼굴 앞에 천천히 내밀었어요. 내 돈 10억, 윤희 며느리 돈 2억, 5년치 이자 다 포함해서 계산서 뽑아놨다. 오늘 안으로 전액 입금.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내 로펌 당장 빼. 정훈이 봉투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저 정말 파산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아직 어머니 아들인데. 말순이 몸을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끌어내. 2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정훈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공들여 준비한 파티장에서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훈의 외침이 닫히는 문 너머로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저 아직 당신 아들이에요. 으악. 연회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장 해가 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 외곽 윤희가 매일 노점을 펼치는 골목. 윤희는 오늘도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김밥 재료들을 손수레 위에 올리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골목에 길을 잘못 드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윤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따뜻한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말순이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윤희 앞에 서서 작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희야. 그 한마디에 윤희가 들고 있던 김밥 재료를 손수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윤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순이 팔을 벌렸습니다. 윤희가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골목 한복판에서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순의 가슴 위로 윤희의 울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순이 윤희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많이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해, 내 딸아.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골목 안에 두 여자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멈춰서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에필로그 1년 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한복판 말순의 빌딩 1층. 새로 단장한 넓고 밝은 공간에 윤희네 한식당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엔 줄이 건물 밖까지 나올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가정식 반찬들,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계절 나물들. 윤희가 만드는 음식은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손맛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어엿한 식당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딸은 건물 근처의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매일 아침 깨끗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면서 문 앞에서 엄마한테 꼭 안기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식당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녀딸이 그려준 그림들을 벽에 붙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빗둘빗둘 쓰여진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며 말순은 매일 웃었습니다. 강정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모 유기 혐의와 횡령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터미널에 버리고 과부된 재수 씨 보험금까지 가로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어요. 정훈의 아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잊지 못해 제삿밥을 차리던 며느리.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동안 못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렸어요. 하지만 하늘은 다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쁜 짓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꼭 피를 나눠야만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곁에 있어주고, 기억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따뜻한 인연이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인연 곁에 두세요.